네, 최경련의 정치본색 심층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종욱 정치학 박사,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그러니까 부럽네. 박사는 라이센스기 때문에 박사 정확하게. 수료만 2번 했는데 참. 예.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제 하게 얘기하는 거. 저도 사실은 박사 과정이었어요. 그래요? 예. 우리들이 처지가 똑같네. 예, 박사 과정이었는데 석사만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하기만 하는 게 낫습니다. 그 기간 안에, 그죠? 예. 무슨 뜻이에요? 무리하게 유지를 하시려고 하면 안 돼. YUJI. 김건희 씨 아, 얘기하는 유지 예. 얘기하는 거야, 유지. 예. 우리는 좀 정직하네. 야, 정직하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예, 저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예, 아, 참. 예, 그 몇 년 더 못 끌었어요. 수료는 한 거예요? 수료도 안 한 거예요? 아니 박사 과정에 들어갔다가 네. 아유 석사로 그냥 끝내자 그래가지고 아, 예, 석사로만 했어요. 내가 좀 낫구나. 난 수료는 2번 했으니까. 수련 두 번이나 했어요? 예, 부동산하고, 아. 부동산 박사하고, 심리학 박사하고. 아우 또 전혀 영역이 또 다른 거를 또 하셨네. 그래서 법률이 예. 종합 예술이니까. 예술이네요. 예, 제가 예. 나중에 주역 공부해가지고 아. 세 개를 같이 아울러서 한번 해보려고. 네. 훌륭하십니다. 예. 저의 뜻 꿈이 그겁니다. 예. 저도 주역은 좀 공부했는데 같이 한번 그 해봅시다. 사주풀이도 하고 뭐 이래도 천공 대신에 2% 최경련의 정치 분석을 한번 우리 자주 이거 해야 모셔도. 돼요. 아 진짜 왜냐면 예. 주역이 우주 원리를 사주 담았대잖아. 풀이가 아니라 괴를 봐서 이제 해석을 해야죠. 예. 우리 해석 잘해요. 아, 그러면 기왕 뭐 성경도 같이 보시고. 뭐 그럼요. 이러면서. 철학적인 이렇게 딱 이치 넣어서.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SNS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정확하게 좀 이 뜻을 해석을 해보죠. 그 핵심은 그 전반적으로 글이나 이분의 말이 중학생 같아서 이렇게 중요한 건 별로 없습니다. 중학생 같다. 예, 중학생 같아요. 약간 좀 유아틱해요. 예, 청소년 같아요.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 같은. 그러니까 자기 안에 푹 빠져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자리가 없고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새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은 분들은 사실은 국민이나 다른 정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 예, 그래서 글을 보면 대략 드러납니다. 저는 뭐 수백 개 정도의 수백 명 정도의 우리 언론인 지망생들 이걸 논술 지도를 한번 해주고 심사도 받고 심사도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KBS에서 면접위원도 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제 수백 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글을 보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단락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본인의 이야기 같긴 한데 사실은 달라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윤석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나는 윤석열을 배신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한다면요. 사심 없고 신중하게 본인은 처신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도 풍기고 있습니다.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준다면 결국 고맙게 생각할 거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요. 그게 우리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계속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요. 그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간곡한 메시지다. 간곡한 메시지다. 그렇게 풀이가 되네요. 제발. 내가 보기에는 간곡하지만 살 떨리는 메시지다.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적었겠어요. 별로 해석하고 싶지 않은 문장이다. 일단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국민 배신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유학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공부할 짬밥이냐.
나 이제부터 네. 공공선을 위해서 봉사할 짬밥이다. 근데 뭐 공부한다고 얘기하고 네. 참 재밌는 게 정교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세심하지 못했다. 야, 이거 보니까 이것저것 고민을 하면서 그냥 맞대응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많은 언론들이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반격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선긋기, 홀로서기,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또 발진했다고 보는 거고. 홍준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럼 홍준표 정도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들이받으면 그렇죠. 끝날 텐데 예. 이렇게 애들로 막 설명하는 내용들은 저는 나의 길을 가겠으니 내버려 두십시오. 아니면 저랑 싸워야 될 겁니다. 정도로 만약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박력 있는 리더십이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둘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만평도 하나 실렸던데 아마추어 만평이 네. 두 분이 도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그 도룰에 대통령이 줄을 가위로 자르려고 해요. 어머. 그런데 이쪽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본인은 같이. 위로 치솟으면서 본인도 위태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같이. 본인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윤 대통령을 엄청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디테일하지 않은 대통령, 감정적인 대통령, 그다음에 유치한 대통령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어요. 저 안에 내용이.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까지 정치하지 않게 내가 약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을 좀 뻗어가지고 좀 잡으면서 이걸 헤쳐나가려고 했으나 이제부터는 윤석열의 손을 놓고 윤석열의 목을 조르면서 내가 직접 움직이겠다. 그것을 매우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금부터 작전을 짜서 하겠다. 이제 요 얘기거든요. 원래 그 검찰에 있을 때부터 대통령은 큰 틀에서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하면 실제 작전이나 이런 밑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세밀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꼼꼼하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래 그동안에 둘 간에는 이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분이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서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내가 대통령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그 끈을 놓지를 않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끈을 확실히 놓겠다. 그리고 당신을 내가 치겠다. 이제 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특히 그 중에서 대통령은 되게 정치하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하고 디테일에 매우 약한 사람이니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나의 성격 알지 않냐. 내가 정리해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 이제부터 너랑 나랑은 전면전이다. 요거를 좀 포고한 거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을 애들러서 자꾸 내세우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요 얘기. 그리고 내 편들 모여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내 편들 모여라죠.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정치 소년생들 미안하다. 내가 잠깐 나가있지만 곧 돌아온다. 기다려라. 내 편들 다 쫙 모여서 세력 한번 만들어보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래 아까 중2, 뭐 중학생 이런 얘기 하셨는데 원래 대국민 메시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원래 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요. 네, 브로드캐스팅이 원래 저 정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감정적으로 터치 탁탁탁탁 해주면서 본인이 나갈 방향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주면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잖아요. 요걸 지금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공부를 하고 있대요. 공부를 하고 있대요? 네. 언론인들하고 이 옆에 그 참모들 있잖아요. 물론 실패한 참모들이긴 하지만 이 참모들은 지금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메시지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번에 총선 내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도 못 막았다. 나 때문에 막은 거다. 그런 측면도 사실 있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측면도 요렇게. 있어. 네. 요 메시지를 이제 사람들에게 쫙 깔아요. 이제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하고 달랐던 점은 이러이러한 것이었고 난 용기 내서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사람이었다. 이미지 그동안 구축해 놨잖아요. 그거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내가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신인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호의 베풀었던 사람들 다 와. 우리 한번 양쪽에 막 모여보자. 자 여기 내 편 모여 이거거든요. 양쪽에 쫙 모아보면은 이제부터 점점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눈치 보다가 이쪽으로 옮겨가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뒤에 사람이 많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갓집 식구들도 많고 이 검찰 라인도 쫙 깔려 있어요. 예, 법조에 있는 도 있고. 근데 한동훈과 윤석열을 비교를 하자면 한동훈은 뒤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게
뭔가를 짰던 사람인 거는 맞는 거는 같은데 참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사람이. 그게 자라. 근데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예. 참모만 하면 되는데 예. 다른 걸 할 꿈을 꾸니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리가 예. 찢어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 좀 보는 건데 예. 예를 들면 무슨 뭐 나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그나마 좀 적게 됐다 오히려 상황이 좋아졌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5성 늘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근데 지난번에 103석에다 무소속 4개가 또 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거의 비슷해요 따지고 그러니까 예. 문제는 반성하지 못했다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치. 왜냐면 자기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왜냐면 일단 소모되고 국민의힘만 나가야지. 잡아야 돼. 그럼. 국민의힘만 잡는 게 우선이니까. 뭐 저는 그분을 해석할 생각이 별로 없다니까. 제가 왜 그분을 해석해요?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맞아. 웃긴 거잖아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잘못을 뭘 바로잡았나요? 명품백 싸운 거잖아요. 뭐 논란이 벌어졌을 때. 그다음에 이종섭, 그다음에 황상무. 대통령이 잘못한 행위에 맞선 거잖아요. 이게 소위 1차, 2차 갈등이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용기라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용기를 갖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박력 있게? 그것도 더 정교하게? 그럼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얘기로 우리는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예. 근데 이렇게 싸울 만한 어떤 흐름과 용기를 줬던가? 선거에서 패배한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지금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기부터 반성하고 야당 당대표랑 통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으면 저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그 틈을 뚫고 올라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 또한 제가 볼 땐 세심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한동훈의 여지가 열려있다라고 볼 수밖에 그건 없는 측면이 맞는 있는 거죠. 말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가장 위험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 학습 효과가 되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눈치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조금 바라보고 이런 건 확실히 있어.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아. 근데 문제는 성격이 조금 자라. 아까 말했잖아. 자라. 아니 법조계에서 다 도는 소리잖아요. 좀 짜잘해. 예, 짜잘해. 좀 짜잘해. 근데 아니 루머라고 생각하세요. 팩트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성격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사실은 제대로 커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데 예. 이게 점점 지나가면서 진화를 한다니까. 이 사람이 진화를 한다. 여기서 딱 머물러 있지는 않아. 물론 한 50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사실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그게 순식간에 쫙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근데 검사 생활하면서 선배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데. 엄청나게 들어요. 예, 그런 소리를 많이 선배한테만 들었다는데. 들은 게 아닌데 근데 원래 예. 잘났기 때문에 예.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데 고쳐질까? 정치는 또 다르죠. 예, 정치는 그래요? 생물이라 예. 이 사람의 성격도 내가 보기엔 지금 성격이 가장 큰 위험 요소이면서도 예. 또 이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계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는 욕망이 그걸 누른다. 그럼요. 이거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본인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항상 연탄 배달하면서도 뭐 5cm 이상의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는 분이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기 열심히 하죠. 겉보기에는 5cm 근데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를 들면 어설프게 박력 있는 리더십은 처음이에요. 예. 뭔가 예를 들면 선거 때 보면 박력 있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예. 항상 어설픈 아마추어 같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저는 뭐 진화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그 진화가 진짜 국민들이 그 사람에 대한 능력치를 인정해서 그것에 기반으로 올라가는 거냐. 저는 대한 부자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보게 되면 여전히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대선 적합도 관련해서는 TK, 국힘, 보수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척할 만한 인물들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열린 공간입니다만 저는 앞으로 3년 동안은 거의 뭐 3년이 갈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년 동안은 거의 태풍이 부는 데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그 정도의 지금 세력을 가지고 있는가? 본인이 뭐 전화 통화를 해서 세력, 정치력. 예. 전화를 해가지고 야 좀만 기다려라 내가 데리고 오라고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예. 내가 조만간 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 조만간 나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당대표 정도가 돼야지만 그렇죠. 이 세력군들을 모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는 자 100%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당원 100%. 그럼 그 예.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가 나온 게 대통령과 만난 다음에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당대표 비대위원회 날리는 거 가장 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얘기가 있지 않고서야 아니 대통령과 만난 다음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 저 얘기는 매우 민감한 얘기고 그것도 현역 광역단체장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또 그다음에 나와서도 폐쇄자라는 얘기 했잖아요. 폐쇄자. 예. 너는 폐쇄자야. 당원 100%야. 이런 얘기 자체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그러네. 부분의 함의가 적어도 한동훈을 날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만약에 한동훈이 이긴다면 저는 뭐 의미 있는 국민의힘을 계속 쥐고 흔들려고 했다. 그거는 뭐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스탠스를 총선 이후에도 놓지 않을까, 버릴까, 어떻게 보세요? 버리지 못할 것도 같은데. 아니 본인은 버리지 않으려고 하겠죠. 예. 근데 지금 영수회담 갑자기 제안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전까지 영수회담 원래 안 할 거라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그랬고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전격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고요.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헤게모니 장악을 지금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본인은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조선일보가 지금 사람을 버리려고 하고 있죠. 예. 조중동도 지금 다 마찬가지로 같은 스탠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을 계속 지지했던 사람들의 층이 흔들리고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 극우 보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대통령 지지율 10%대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에게 매우 화났다. 이 얘기 하거든요. 대통령이 사실은 하고 싶어도 이제는 지지 기반이 옅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모색해요. 이분이 생각보다 등치는 되게 크시고 사실은 겁이 되게 조금 많으시죠. 둔한데 그러면서도 한 방향으로 갈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탁 좀 변해요. 이게 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만났을 때 그 막 안아주고 하면서 뭔가 쇼맨십 보였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지율이 자기는 지지율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내가 알기엔 지지율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본인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기류가 보이면 바뀔 가능성이 있고 아까 김종욱 박사 말은 뭐 당대표 몇 번 날리지 않았냐 했지만 그게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고 눈치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그렇죠. 측면에서 힘듭니다. 지금 그 속보가 나왔었던 게 한 시간쯤 전에 비서실장이 정진석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네요. 맞아요. 10시에 발표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10시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진석이랑. 정진석은 어떤 비서실장에 만약 임명된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정진석의 스타일상 저도 인터뷰를 심기경호. 경호죠. 심기경호.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카드는 진짜 제가 볼 때 패착 중에 패착인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예. 적어도 지지층들을 결속해내거나 아니면 중도층들이 그래? 그 정도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변했나라고 느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물에 불찬 듯 술에 숙찬 듯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왔다. 정치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진석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보수층 내에서는 그 뿌리와 같은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또 그 집안도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험난한 상황에서 이것을 돌파할 만큼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좀 아주 무난한 사람을 앉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총리 카드가 뭐가 좀 큰 문제가 있나 느낌에는 그럴 수도 오히려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총리 카드로 뭔가 한방 깡 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뭐 예를 들면 야권 카드가 남아있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이분과 관련해서 박영선 카드를 밀려나 보죠?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작진이 한번 정진석 이력을 한번 쳐보세요. 제 기억에 맞다면 한일 의원연맹 관련해서 예. 회장을 하셨고 제가 두 가지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 아마 확인을 해보십시오. 뭐 제가 친일 저희가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예. 많이 들었죠. 맞아요. 예, 많이 틀릴 들었죠. 수가 있으니까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나는 장면이 2022년 7월부터 한일 의원연맹 회장 맞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나는 장면이 성김 있죠. 당선자 신문에 성김과 정진석 그리고 대통령이 약간 불쾌한 표정으로 그때 4명이었는데 한 명이 더 기억이 안 나네요. 4명 정도가 만나서 불쾌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3명인지 4명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고요. 예, 4명 맞네요. 대통령과 예. 김과 예. 그렇죠? 성김을 만났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게 저는 몇 차례 방송에서 제가
가장 실패한 그러니까 당선자 시절에 저걸 했기 때문에 미국에게 모든 자기의 속내를 다 들켜버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성킴과 근데 그 만남을 뭐 주선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성킴과 정진석과 윤석열이 만났는데 성킴은 그때 차관보도 아니에요. 차관보 출신도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그냥 1급 정도야. 1급 정도. 그렇죠. 1급 정도를 지금 사진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분은 누군가 그 외교 관련된 조태용 대사. 그쵸? 이 성킴이 왜 그러냐면 외교부랑 엄청 친해요. 그렇죠. 특히 외교부 그 북미국 라인하고 그렇죠. 엄청 친하고 여기저기 예를 들면 안 좋은 거래들도 다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여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저것도 일종의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장면일 거예요. 이게 당선자 시절에 같이 저녁하고 술 한잔 먹고 술하고 모든 것을 대통령의 성격상 또 다 말해버렸을 거거든. 그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때 그걸 뭐 준다고 하더라도 주고 나서 우리가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받은 게 하나도 받은 게 없잖아. 하나도 없어. 아니 어떠한 받은 게 식의 하나도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누구하고 외교라든 간에 우리는 받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내주기만 말하지 하고. 말았어야죠. 급이 안 맞는 거죠. 급도 안 되는 사람을 그치. 만나가지고. 왜냐하면 누구를 만난다는 건 외교에서 가장 중대한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축전을 보낸 주요국 첫 번째가 중국이었더만요. 그러니까 중국은 당선되자마자 그랬고 그 다음에 취임식 때 부총리급을 이제까지 내보냈는데 부주석을 내보냈어요. 주석을 내보냈지 그때. 넘버 3를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만큼 중국은 이 국면에서 보수 정부와 리버럴 정부는 굉장히 한국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한국에 공을 많이 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제스처를 했어. 근데 완전히 그냥 외면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외교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해지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그렇습니다. 참 제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외교 문제는 거의 빵점이라고 좀 봐야 돼요. 2년 지나고 이제 거의 지금 수습 불가의 상황이고 G7도 지금 못 나가고 초청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G7 초청 안 하고 있죠. 우리가 20년에 초청받았고 21년에 받았고 그렇죠. 2016년에 받았고 그다음에 2023년에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초대도 안 받았고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모든 걸 해줬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팽당하고 치욕을 사실 당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파워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라는 국제사회가 다 아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래도 거죠. 저 사진에는 최소한 센터에는 있네요 대통령. 그럼 사이드에 있으면 아니야 나 하도 대통령이 맨날 끝에 있는 것만 보이고 대통령이 사진 중심에 있는 걸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뭔가 그래도 기쁘네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보니까 한동훈도 끝에 주로 희한하네. 그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저런. 전혀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고 그래. 그렇죠. 항상. 이렇게 외교를 할 때는 다 퍼주기식 외교인데 실제로 이제 야당과는 아예 만나지도 않아. 야당이 북한이야, 중국이야. 볼까요? 영수회담 보시면요. 602일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8번을 제안했대요. 다 생깐 거예요. 보세요. 2022년 8월 28일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수령연설하면서 만나자 그랬고 29일 날 그 다음 날이죠. 29일 날 만나자 그랬고 그 다음 날인데 8월 30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여권 지도부와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너랑 나랑 1대1은 절대 안 된다. 내가 생각해 보긴 하겠다. 그냥 예의상 한번 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9월 8일 날 추석 직후에 보자고 또 대표가 얘기했는데 역시 그것도 안 된다고 아예 반응이 없었고요. 9월 13일 날 얘기했고요. 9월 14일 날 이때 얘기했는데 이때 역시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2023년 1월 12일에 또 만나자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니까 정진석 당시 실장이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었고요. 뭐 도둑놈 운운하는 얘기가 요 당시 나왔어요. 그리고 2023년 1월 30날 또 만나자 그랬는데 역시 이때는 뭐였냐면 이 대표가 검찰로부터 2번이나 소환당했을 때 그러니까 나 검찰 좀 그만 부르고 용산으로 불러달라. 역시 답이 없었고 2023년 9월 29일 날 또 역시 한번 얘기했는데 역시 답이 없었다가 요번에
총선 참패 이후에 갑자기 대표가 2024년 4월 12일 날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했는데 총선 다음 날 역시 답이 없다가 갑자기 총선 패배 9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만나자고 하는 게 돼버린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8번, 9번째 만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치욕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관철을 시키네. 근데 이렇게 만나서 이제 또 민생 뭘 얘기할 문제랄지 의제 설정을 해야 될 텐데 의제 설정과 관련해서 또 최상병 특검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당 측이나 대통령 쪽에서는 이거는 뭐 정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제 생각에도 왜 예. 그러니까 비서장이 만약에 정진석이 된다면 아니, 경제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기되는 상황에서 예. 왜 정진석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뭐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갑자기 한 거잖아요. 영수회담 따지고 보면요. 그렇죠. 정세전 좀 이러면 탄핵의 기시감 음, 왜냐하면 비선 논란이 불거지고 그다음에 MBS 갤럽 여론조사에서 27% 23% 떨어진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선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여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수가 흔들리고 따로따로 각방 쓰면서 박근혜 탄핵을 했던 사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냐면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지금 당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이 정리가 돼야 영수회담도 고민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 걸 암시했었는데 뭐 갑자기 4월 19일 날 아침 일찍 그 4.19 참배하고 온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영수회담이 아니면 상황 복구가 안 되겠다. 이게 추락하는 거잖아요. 지지율이라는 게. 지탱하지 않게 되면 또 뭐 더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알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내려간 지표가 대부분 저기예요. 보수예요. 보수의 한 축이 딱 무너져 버린 거니까. 좀 그래서 이 영수회담에서 진정성 있는 내용이 나오겠는가?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게 대통령이 진짜 민의를 느끼고 야당의 제안을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담내할 내용이 있어야지 그 영수회담이 의미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렇게 정책적으로 받아 안아서 일주일 사이에 뭘 줄 수 있을까? 저는 일단 당장 25만 원 얘기했던 민생회복 지원금 이 문제는 마찬가지지만 당장 기재부에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만 윤재욱 원내대표만 살짝 얘기한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 수용할까? 이게 그 얘기 뭐냐면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기조를 갖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설명을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예. 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당대표가 요구하는 이 얘기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거 줍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야, 이거 수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첫 문턱부터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수회담 의제적으로 제대로 될까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것도 신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걸 통해서 아까 그런 노림수, 야, 야당 대표 만났더니 순 정쟁의 주제만 우리한테 주고 진짜 민생에는 관심 없더라. 뭐 그러니까 야당도 진짜 뭐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려는 그런 수단? 뭐 정답을 다 말씀하셔가지고 결국 지금 이걸 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극우 보수나 이 지지층으로부터 야 너무 굴욕적이다. 당신 뭐 하는 거냐. 이런 욕 얻어먹는 거. 너무 모욕적이다. 이런 소리 듣는 거가 이제 안 좋은 거지만 반대쪽으로 따지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얻는 것은 지금 우리 최 기자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둘 간의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어느 게 조금 더 본인에게 유리합니까? 조금 욕 얻어먹더라도 봐라. 나 전략적으로 이렇게 명분을 쌓아줬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총리에게도 내가 지금 여기서 해냈다. 그러면서 이런 것과 플러스 내가 지금 이 이재명 대표나 뭐 이런 야권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관련된 거를 나를 쳐다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 좀 더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좀 쫄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모든 나쁜 점은 전부 다 야당한테 넘기면 된다. 요 얘기를 좀 하려는 것 같고 실제 만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뭐 특검을 받는다거나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냥 노림수 플러스 얄팍한 일단의 계산 뭐 이 정도인 거라고 좀 봐요. 뭐 여기서 뭘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제 생각에 딱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미 나왔잖아요.
야 내가 너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했어라는 얘기잖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 고마워해 이런 당연히 야당 당 대표는 국정의 파트너인 거지 무슨 뭐 그걸 뭐 지금 와서 갑자기 2년 그러니까 근 2년이 되니까 네. 야 이번에 만나는 건 당신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건 대단한 거야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거 하나 하고 서훈이 만극해야 되죠. 우리가 서훈이 만극해야 돼. 망시해 아이, 망시해 망시해. 진짜 강력 있는 리더십입니다 이게. 예. 또 하나 제가 볼 땐 하나 합의할 것 같아요. 자주 네. 만나자. 아, 말로만. 아니, 아니, 이미 전화통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만납시다. 밥도 먹고. 그 양반은 맨날 밥 먹는 거, 술 먹는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거 정도 두 가지 우리가 다 나머지들은 앞으로 추후 계속 만나면서 협의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외에 말씀하신 것 특검법을 오케이 해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25만 원 지원하는 거요? 기재부가 저렇게 난리치면 실제로 할수 수용하기 없다? 힘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땐 자기 스스로가 그걸 지원해주기 싫어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기재부가 계속 반대했던 게 되게 강하거든요. 예. 전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냥 그 두 가지죠. 뭐 당신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서 감사하고 자주 만나.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러면 이제 참 난감하죠. 이러면 매우 난감한 영수회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장 관련해서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친명 라인으로 사실 당 대표를 위한 조직을 조금 꾸리고 있다. 여러 얘기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친명 라인으로 지금 조정식 얘기 나오고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추미애 그 의원 당선자가 지난번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추미애 당선자가 많이 참아요. 이번에 공천 때도 보게 되면 끝까지 당에서 가라는 대로 가겠다 그러면서 일단 많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예. 이분이 와야지 좀 브레이크가 없이 좀 스무스하게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추미애 이 라인을 조금 좀 강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회의장으로?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의원들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그렇죠. 아, 때문에. 의원들이 결정하네요. 예. 그렇다면 이제 제가 투표합니까? 투표를 투표하죠. 하죠.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이게 이제 국민의힘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죠. 민주당에서 투표하는데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하는 거군요. 175명. 제일 의석이 많은 곳에 네. 175명이 합령을 할 건데 예. 저는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과반 넘어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결정 아직 안 했으니까. 예. 전 그러면 이제 당대표 그립이 가장 강하겠죠. 당대표 그렇죠. 그 중에 어떤 당대표가. 건가.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를 중심으로 주주의 입장이 어떤 건가. 지금 그러니까 또 선수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선수와 나이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냥 원래대로 선수와 나이로 따지면 추미애 그러네요. 전 장관이 나이 많고 선수 같으니까 그렇죠. 이런 예. 건데 또 거기다 거기에 비하면 예. 이제 또 의원들 라인에서는 또 조정식 의원에 비해서는 또 예를 들면 신뢰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죠. 예. 저는 위에서 좀 정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리가 되는 게 국회의장만 정리가 되는 게 아니죠. 다 정리가 돼야죠. 뭐 국회의장 그다음에 저기 원내대표 이렇게 쭉 당대표를 쭉 라인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그 정도 라인이 정리가 되면 그 정리된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에 이제 남는 건 있죠. 기존에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과는 다른 국회의장의 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의 일관된 좀 나름대로의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고 둘 다. 예, 그런 설명이 추미애든 입각해서 해야 조정식이든. 되는데 이 설명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전 장관이 좀 적합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예. 근데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는 또 조정식 의원이 좀 더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래서 근데 이제 의원들 그 투표 행위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희한하게도 상징성으로 보면 조정식은 대표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당 대표를 해본 적은 없고 추미애는 대표까지 했고 장관을 했기 때문에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국회의장 그다음에 이제 선수나 여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하면 추미애가 더 무게감이 실릴 수가 있는데 조정식을 하면 조정식과 추미애가 그러면 행동이 뭐가 다를까? 그 측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랄까요?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로 그 설득할 수 있을까? 거기에 누가 유리할까? 그 측면이 좀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시끄럽다 내지는 국정 운영이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일이 네. 잘 껄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매끄럽게 잘 갈 것이냐 이런 걸 좀 따지는데 추미애 의원이 그래서 본인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뉘앙스를 보이긴 했어요. 이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확히 말하잖아요. 나는 내가 왜 중립을 지켜야 되냐. 국회의장이라도
내가 민주당 출신이면 난 그쪽 위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예 공식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하고 전면전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그렇죠. 되는데 예. 사실 그거를 민주당 사람들은 원했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제발 그렇게라도 해달라. 지난번에 그런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뭐 수박 같은 그런 국회의장 뽑아놔가지고 도대체 일이 된 게 뭐 있냐. 결국 아무것도 안 되게 다 김진표 때문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발력으로 지금 사실은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건 확실해요. 예. 근데 문제는 당대표가 얼마나 이 국회의장을 컨트롤이란 말은 좀 안 맞지만 예. 어쨌든 간에 서로 조율해 나갈 수 있느냐. 그렇죠. 자기 뜻을 관철해 나갈 수 있겠냐. 요거를 아마 따져서 좀 제가 보기엔 내부적으로 조율한 다음에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겠습니다. 예. 뭐 제 생각에도 뭐 두 분이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무슨 협치냐 싸워라 이게 6대 3 정도로 많아요.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조국 혁신당은 또 반대예요. 3대 5예요. 협치라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좀 일종의 이제 중도층 일부가 들어간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진보층 중에서 좀 온건한 음. 그러니까 좀 신문 성향의 일부 이제 이런 게 들어갔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들의 요구들을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식 의원이든 추미애 당선자든 마찬가지입니다만 둘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면서 당내 의원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참 누가 되건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다들- 싸우면서 타협하는 수밖에 없어. 지금 그렇지. 상황은 뭐 그렇지. 다 무조건 타협할 수만은 없고 그렇죠. 싸우면서 타협할 수밖에 없지. 그게 야당의 본분 아니에요? 아니 싸우라고 준 거잖아요. 의사를 그렇지. 실제로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막 열심히 싸우다가 어떤 정확한 그 원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얻어내면 그 다음에는 타협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렇죠. 추미애 예. 의원 당선자는 좀 너무 자기 세력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좀 너무 거칠어요. 그러네. 겉으로 보기에. 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아마 좀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 변했다. 이 모양을. 그렇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고 문제는 대선 시점이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그 대통령 일가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혹은 대통령 관련 특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봐가지고 사실은 앞으로 국회의장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는 탄핵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 만약에 이쪽으로 지금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 조정식이 국회의장이었을 때 하고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이었을 때 하면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탄핵 국면에서는 센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추미애 당선자가 있을 때가 훨씬 효능감이 좋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까지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훨씬 더 당선자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죠.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위험하게. 노영희 변호사님이셨고요. 그리고 김정욱 정치학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